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론서 요약집 마지막 파트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정리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객관식 문제집하고 다시 요약집을 병행해서 쭉 7, 8호를 전개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하고 문제집을 동시에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61쪽 주택법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자, 이 주택법은 7문제가 출제되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지고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전략적으로 주택법 좀 열심히 해서 5문제 이상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재정 목적이 나오죠. 재정 목적.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래, 이 법은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서 주택의 수요 공급, 이걸 가지고 형성되는 시장이 있죠. 주택시장. 그 시장을 관리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건 참고로 보시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의 뜻은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주택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그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 이거 하시고, 시험에서 죄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죠.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주택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조를 균해서 여기에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주택, 구분 소유권이 2개 이상 인정되면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이 주택은 크게 2가지로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하면 단독 아니면 공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공동과 단독,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이 단독택은 주택법으로 넘어서 공간이 빠져서 3가지만을 내포하고 있다. 공간은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직자에게 주는 주택 아닙니까? 총리에게 주는 단독택, 도지사에게 지자체에서 주는 그거 빌려주는 그 공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택법상 주택 중에 단독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단독택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다중, 다가구, 그 다음에 바로 단독.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단독택이 4가지 있습니다 해서 밑에 공간까지 포함했는데 주택법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은 빠진가 이것도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공동택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정무를 수행해서 잠을 자도 하는 건축물에 불과하고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기숙사도 주택법으로 넘어서는 빠진다. 공동택에서 빠진다. 그래, 공동택 하면 3가지 의미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그래, 이 다세대는 공동택 일종이고 다가구, 다중은 단독택 일종이다. 이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 공부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뜻, 연립, 다세대 뜻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그 뜻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두셔야 되겠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세대하고 연립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차이점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기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무엇이고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복습차 꼭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법은 이런 대규모 단독택을 30호 이상으로, 공동택을 30대 이상으로, 이런 주택 건설에 따른 대를 1만 평대 이상으로
해 나가고자 할 때 그자를 사업주체라고 사업체가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60일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승인 떨어지면 5년에 사업에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차 우리 국민에게 공급을 하도라는 그런 법이 주택법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용어의 정의표니까 용어를 한번 체크해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민영주택을 좀 체크해 두세요. 이건 시험에서 꼭 등장할 걸로 사례됩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이고 민영주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262페이지 나오잖아요. 그 뜻을 특히 잘 체크해 두실 필요 있어요. 이건 시험에 꼭 등장할 겁니다. 먼저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뜻은 간단해요. 민영주택이란 무엇을 제한 주택이냐?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 국민주택이 아닐 때는 다 민영주택이다 그 말이죠. 꼭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국민주택만 알면 이제 민영주택이 드러나겠죠.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국민주택이 또 한마디에 써놓으세요. 무주택, 무주택 세대원한 공부한다 이렇게 딱 하나 새겨두세요. 이 국택은 아주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니까 아예 주택이 없어야 돼. 空많은 주택도 없어야 공급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럼 무주택 세대원에만 공급을 해서 그자들의 주관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아주 공익성이 공공성한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국택은 바로 뜻이 무엇이냐? 자, 이것 플러스 이것이다 이겁니다. 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동사 지방공사 국지구를 하죠. 이런 공적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가섭니까? 이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하나만 있다고 단독택. 구분 소유권이 하나의 주택 내에 인정된다. 그러면 공동택 돼. 그래 이자들이 공적주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인데 단독택이다 그러면 1호당, 공동택이다 그러면 1세당, 주거 전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하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뜻이 뭐냐? 이 뜻을 정확하게 또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건설하게 되었던 장소가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하고 경기도 일대 말하죠. 수도권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전용면적. 초과하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바로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가를 말한다.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래 수도권에서 건설된 주택 중 1호 일상 주거 전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것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몇 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85. 그리고 이네들이 건설했던 주택일 때 85제곱미터 이하면 국택. 비도시역인 도시역도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국택이 되죠. 이걸 초과하면 국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있죠. 자, 누가 건설했던 불문하고 이런 공적 주체든 민간업자가 됐든 누가 건설했던 불문하고 이 돈을 넘겨받아 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이라 하죠. 그 재정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자금이 또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공적 자금, 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든 개량하든 그것이 단독택이든 공동택이든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야 국민주택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 중 단독택이든 공동택이든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때만 국민주택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 이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밑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호당, 단독택은 1호당, 공동택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단독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독택 건축물이 있다. 지하층이 형성되어 있다. 지하실이 있다. 단독택의 이 바닥 면적 있잖아요. 지하실에 있던 지상층이 됐던 단독택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용면적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단독택이라는 건축물에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의 바닥 면적은 바로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지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이라고 하는 공간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 보일러실로 이용한다든가 뭐 창고로 이용해요. 그런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실용이 만들어져 있다. 거실용이 있다. 지하실에 거실용 지하실이 있다면 이것은 주거 전면적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이걸 꼭 아세요. 거기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지하실이라고 하는 그 바닥 면적은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한다. 제한다. 근데 어떤 용도의 공간이 있으면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거실이라는 뜻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거실이란 약조로 거오작집 생각나세요? 이 건축물 안에서 바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막 그다음에 작업, 직무, 집회,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면 다 거실이 하는 것이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으면 거실인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사안임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요. 이 단독택이 있는 이 대지가 있죠. 이 단독택인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차고, 창고, 화장실이 있고 이것의 바닥 면적은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사안이 받지 취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1세당 주거 전면적은 각 세대에 예벽이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예벽을 기준으로 해서 예벽에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벽 두껍게 이것은 공용면적으로 포함돼요. 주거 전용 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간만을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으로 계산하지 중심선이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 중심선이 아니라 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전용 면적 계산하는가? 내부선. 이거 받으시고 이때 이 공동택의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복도, 계단 이런 것은 공용 면적이지 주거 전용 면적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예벽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공용 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궁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것은 주로 서민형 주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에게 서민형 주택인 궁택 규모의 주택을 이 국토교통부장께서는 이 규정에 입각해서 몇 번까지 건설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쥐고 있냐? 75%까지. 그러나 이 조합주택을 그리고 고용자가 건설하는 사원 아파트 같은 것들은 바로 몇 번까지 건설을 요구할 수 있냐? 100% 받으시고 6번 추운주택이 나오죠. 추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시간 없으니까 다 묻는 걸 알고. 자, 추운주택은 주택 아니다. 거기 체크해요.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을 이용한 가능한 시설이 바로 준주택인데 바로 준주택은 종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류가 2번 나왔거든요. 기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미 우리는 암기법 동원해놨잖아요. 닭이 노호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렇게 암기해야 써먹지. 이거 시험에 써먹지 못하죠. 닭이 노호 해가지고 다가 뭐냐? 다중생활설입니다.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분류 파트에서 다중생활시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 했나요? 2종 근린생활설 있죠. 2, 3이 뭐 했나요? 숙박설 있죠. 그래서 그 2가지 모두 다 주택법으로 넘으면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숙사, 그 다음에 기숙사에는 학생 복지주택 포함되고요.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도시형 생활터로 넘어갑니다. 넘어오기 전에 7번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죠. 혹시 질문하면 내가 읽어뒀던 내용이었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겠죠. 장수명 주택 보인가요?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택을 여러분이 공급받아서 들어가서 살면 장수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 그 들어가면 200세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이다 100세가 이건 아니고 그 장수 그런 장수가 아니고 바로 오랫동안 내구성을 갖추고 주택 자체가 수명이 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조를 언제든지 그 소유자께서 임의적으로 내분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7번 도시형 생활택이 나와 있죠. 도시형 생활택. 그래 이 도시형 생활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건설했던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그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전혀 전받지 않고 공급해서 팔아먹을 수 있느냐. 먼저 이것은 이명박 정부실에 도입한 새로운 주택의 개념인데요. 바로 개념의 주택인데 바로 나홀로 가구의 주택수요, 2인 가구의 주택수를 충족해 나가고자 그리고 역세 근처에서 이 주택을 공급받아서 바로 승용차 가지고 다니지 않고 주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할 목적 가지고 이 주택을 고안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역세 근처에서 큰 땅을 공급받아서 이 주택을 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면적이 콩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규모는 300세대 미만일까. 도시형 생활택이 되게 한 요건으로서 첫째 300세대 미만으로 만들 거 미만. 그리고 이 각각 세대당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만들 거. 그리고 이 땅은 도시역에 있을 거.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도시역의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85가 최고지 않습니까? 80 아까 있죠. 그래서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절대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안 써도 돼요. 그 책에서 찾아가지고 눈으로 팍팍 찍어놓으면 되고 흔적을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요약책 공부할 때 막 쓸 필요 없어요. 써도 안 보잖아요. 있는 것도 보기 바빠 죽겠는데 또 써봐야 의미 없으니까 책에 있다만 빨리빨리 찾아서 아 이거구나 이건 딱딱 흔적만 남기면 돼요. 자, 그래 세 가지 요건 도시에다 건설할 것, 그 다음에 몇 세대 미만 할까요? 이 수치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3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그래 400세대인 단지가 있다. 그것은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리고 100제곱미터짜리 전용 면적이 있다. 그건 절대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없죠. 관리지역이 있다. 건축하면 절대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없죠.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먼저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유형은 세 가지 있죠. 종류 세 가지를 잘 체크하세요. 바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다. 주택단지. 그래 도시에다가 조성했다. 그리고 여기다 300세대 미만인데 너는 주택이 연립주택이다 그러면 단지형 연립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단지형 옆택을 건설하는 사업체에 또 인센티브 주려고요. 바로 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원래 4계층이 밖에 안 되는 것이 연립주택인데 너는 그 건축인의 심부에서 필요하다면 5층까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 그래도 아파트를 하지 않겠다. 그냥 단지형 연립주택을 하겠다라고 인센티브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지 조성해서 도시 안에 있는 땅에 있다. 단지 조성했는데 여기다가 다세대를 집어드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원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밖에 안 되는데 이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을 만들어서 사가지고 단지 조성했던 사업체에 수익성을 맞춰주려고요. 이것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설할 수 있어. 건축인의 심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아파트를 하지 않겠다. 그냥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한다 이거. 근데 이건 수익성이 별로 안 맞으니까 현장에 별로 건설 공급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연립 다세대 단지 갖고 붙어요. 단지 연립택 단지형 다주택 있고 그 다음에 단지형 아파트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은 방을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주택이에요. 85제곱미터가 최고니까. 근데 이 원룸택은 방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나 홀로 가구의 그 주택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원룸형 주택이 있죠.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택 공급받을 때 굳이 방 2개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 혼자 살면 방 하나면 충분하죠.
그래, 그래서 원룸형 주택을 그래서 고안해 낸 겁니다. 이렇게 원룸은 방 하나를 주는 거 있죠. 주택 되었다가 그래, 이게 가장 많이 건설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데요. 이 원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땅은 도시에 있어야 되겠죠. 도시죠. 땅을 확보했어요. 확보해 가지고 주택을 건설해요. 그리고 각 세대당 1세대당 모양새는 4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 세대당 바로 욕실 꼭, 부엌 꼭 설치 적용할 것. 그다음에 각 세대는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이렇게 하고 가리고 그다음에는 하나 공간으로 구성해야 돼요. 설계될 때. 다만 이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이 공간을 구획해도 돼요. 방 조그만에 막아주고 그다음에 부하고 싱크대 있는 데를 살짝 터주고요. 그래, 이것도 아셔야 돼. 역으로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반드시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지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인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5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거 하시고 각 세대당 전용 면적은 최대가 50제곱미터 이하다. 이게 아주 중요해. 50제곱미터 이하니까 바로 85제곱미터짜리는 나올 수가 없어. 원룸택은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면 안 된다. 지하층은 습기 많이 하고 해가 안 들어오니까 주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서 규제합니다. 이런 4가지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여기 봐봐요. 그걸 건설 공급할 때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하나, 둘, 셋, 넷, 5개 이상으로 만들어서 5개층 이상으로 만들어서 건설했다. 그러면은 아파트형 원룸형 주택이 되고 그냥 여기 4개층으로 잘랐다. 여기서 끝났다. 넓이고 그러면 여기 한겨도 바다면 잡기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형 원룸이 되고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었다. 4개층이 아닌데 66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형 원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모양새로 만들 수가 있다. 하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유형은 아파트형이 되겠죠. 아파트형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 5개층 이상으로 쫙 올린다 합시다. 올리고 해도 여기에 일단은 몇 세대까지 쪼개서 넣을 수 있을까? 300세대 미만이요. 그래서 299세대가 가장 많겠죠. 자, 이때 이 299세대로 만들었고 각 세대는 최고 50제곱미터고 전용 면적이 그리고 바로 이것은 도시에 위치하고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분양하게 되는 사업체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자기가 역세권 근처에 있는 비싼 땅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해서 분양하는데 고가로 분양해가지고 미분양이 좀 속출할 수가 있어. 그래 200개는 분양해서 팔아먹는데 99세대가 미분양이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 관리인을 투입해서 분양하든 임대하든 관리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인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관리인이 4인 가구다. 그러면 가서 살림할 만한 집은 좀 그렇잖아요. 최고가 50제곱미터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이 이런 결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원만하게 해나가도록 여기 큰 평수 하나 좀 집어들도록 법적으로 허용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걸 초과하는 200이 됐든 100이 됐든 알아서 하면 됩니다만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한 세대는 껴서 건설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그만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하나의 건물에 딱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리을 밑에 손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준주거적과 상업적에서는 이 원룸택과 도시형 생활택, 예후 그바크 주택을 함께 건축해도 합법적이다. 그 정도 새겨 두시고 넘어가셔요. 264페이지. 부대 복리, 간선시설, 기관설을 좀 잘 체크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여기서 함재 나올 거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서 함재가 꼭 쏟아나요. 이 요약지만 좀만 파버리면 함재가 폭 올라가고 함재 폭 올라가고 그래요. 점수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딱 한 페이지 보면 점수가 팍 올라가고. 그래서 이 요약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달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는 시험구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때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 풀면서 암기도 하고 또 이 종목들을 또 암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 이 공동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는 사업주체 이렇게 아파트 아지 같은 걸 조성해서 나갈 때 여기다 공동택만 딸랑딸랑 건축해서 분양한 거 아니죠. 주택건설 기준 등에 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사업체계야 이 주택이 재기능을 다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도 설치 제공하고 복리시설도 설치 제공해라. 또 기관시설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때 부대시설 종류는 바로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다음에 주택에 딸려 있는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경비실. 이 정도 알아주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 입주하게 될 입주자 등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건강해지고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로서는 어린이가 이용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있죠. 어린이부터 더 크면 유치원 가서 열심히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공부해야 되죠. 더 크면 이제 경로 가서 또 자식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리시설이다. 운동을 또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죠.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이 상가 내에 있는 거, 이 단지 내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대표로 각각 단지마다 상가에 슈퍼가 있잖아요. 슈퍼. 이런 것들이 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슈퍼를 자주 이용하신 분하고 1년 중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분 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겠어요. 그래 근린생활시설 자주 이용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할 때 5개 정도는 암기해야 되겠어요. 어린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복리시설이다. 그 다음에 기관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지역난무 통시를 말하는데 이런 기관시설하고 밖에 있는 같은 기관시설 이렇게 연결해 준 걸 뭐라고 그래요? 간선시설하죠. 이 간선시설 안에 있는 것과 주택단지 안과 밖에 있는 동종의 기관시설을 연결해 준 것을 간선시설합니다. 이때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인 바로 거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바로 간선시설로 포함을 시켜줘요. 이때 두 번째 선하고 세 번째 선, 네 번째 선을 묶어봐요. 두 번째 선, 세 번째, 네 번째 선을 묶어서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셔. 이 간선시설을요. 자 여기 봐봐. 여기요. 이렇게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장 규모가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100호 이상을 건설하고 있다. 주택 건설을 위해서 대기를 조성하는데 그 규모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이 안에서 사업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업장에 필요한 간선시설 있잖아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무 통시설, 우체통 이런 것들은 법정된 설치 제공 의무자가 있어요. 사업장 규모가 이거 이상일 때 그래 간선시설을 의무로 설치 제공해야 할 사업장 규모를 먼저 기하하셔야 되겠는데 주택은 100호 이상 대지는 16,500제곱미터 이상 수치 암기하고 이런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체가 그 지역까지 간선시설을 끌어다 쓸 필요 없어요. 법정된 설치 제공 의무자가 있거든요. 그래 도로하고 상하수도 있잖아요. 이건 도가 보이죠? 이것은 지방자산체가 설치비용 들여서 끌어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시설 있잖아요. 이것은 그 내용물을 공급하는 데가 끌어다 줘야 돼요. 우체통은 누가 설치해 주냐? 국가가 설치 제공해야 돼요. 이걸 설치무자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야, 기억할 때 이렇게 지도, 세계지도, 한국지도, 지방자산지는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전가지통, 구구 이렇게 딱 설치 제공 의무자를 짝짓게 하고 이자들이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도 합니다. 설치무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자다. 이렇게 딱 기하시고 이때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땅 이거 싹 사들여가지고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사비로 땅값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이때 지방자산체가 좀 여건이 좀 그렇다라고 판단되는 국가에서요 그 비용을 2분의 1까지 보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고 2분의 1까지는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국가가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가 아니고 돈만 좀 밀어줄 수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들이
사업을 끝내게 되고 여기 봐봐요. 이 사업체가 이 주택건 사업 대정 사업을 끝내고 나서 사용하려면 이거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 주택이 됐든 대지 조성사업이 됐든 공사 관리된 후 이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설치 제공 의무자들은 늦어도 사용 검사까지는 설치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설치 제공 완료 시기는 이때까지다. 근데 이 설치 제공 의무자들이 바쁘셔가지고 이 날짜가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사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네가 일단 급한 대로 네 돈 들여서 끌어다 쓰고 우리가 다음에 돈 갚아주면 되지 않냐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그 설치 비용을 얘네들이 언제까지 갚아줘야 되냐 3년에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몇 년이냐 3년. 거기까지 잘 체크하세요. 찾았나요? 세 번째 손에 있죠.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찾지 못하고 멍 하고 있으면 속이 터지죠. 자, 찾았나요? 3년.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주택단지가 나오죠. 이 주택단지도 두 번 나왔네요. 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되면 하나의 대의가 되어서 그 면적 대비 건폐율을 정해서 건물을 집니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건축법령을 공부할 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의 주택단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부대 봉쇄를 건설하는 일단토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의를 조성하는 일단토를 말하는데 그런데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되어 있는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한다. 그때 어떤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의 주택단지로 법적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때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어떤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저로 넘어가기 힘든 경우 사람이 바로 철도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 사람 못 다니는 겁니다. 그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는 일반도로. 일반도로는 폭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분리되어 있어서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되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안 된가? 20m. 1 다음에 2 해서 20m라고 그랬죠. 만약 폭이 12m밖에 안 되는 일반도로 그러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여기다 도시군가로 군가위로 입안해가지고 도로 만들 땅에다라고 결정해놨어요. 그걸 도시계획 예정도로 하죠. 예정도로 경우는 폭 몇 미터 이상이 이렇게 놓여있으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가? 8미터 이상. 애정을 느낀다. 팔로 안아주라 그랬죠. 애정 8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어요. 애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 팔로 안아줘야 되지 멍 때리고 있으면 그건 사랑은 아니죠. 그래서 애정하면 8 바로 나와야 돼. 애정 8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2번 공고 나와 있죠. 공고라고 하는 것은 1공고 2공고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만큼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요. 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 주택법상 이렇게 여기다 무슨 1000세대를 건설하게 된다 그러면 1000세대를 건설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승인받습니다. 승인 떨어지면 5년에 들어가야 돼요. 5년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취소하면 승인받기 위한 비용만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사업했으면 1년이나 보면서 착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면하고자 5년에 들어가게 되었다. 분양을 해봤더니 미분양이 속해서 200세대만 분양되고 800세가 미분양 속되다 그러면 사업체는 여기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부도 파산 나가지고. 그래서 주택경기 시장을 봐가면서 바로 일단 이쪽에 109 한 400세대 분양해가지고 분양되면은 209 들어가라 600세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공구제도를 신설해서 공구제도. 네,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 넣어가지고 승인받으면 109는 승인받으면부터 5년에 들어가면 되고 정당한 사유였으면 또 1년 연장받아서 착수를 미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9는 바로 최초 공고 착공시부터 2년에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시간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9 분양되고 나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다. 오 자신감 생긴다. 209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구제도를 두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공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각 공구별로 착공심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는데 이 공구별
사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는 아무 경우나 인정되지 않고 여기 봐봐요. 이 하나의 주택 단지 내에 건설되어지는 세대수, 총 세대수,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허용받느냐? 밑에 손에 두 번째 봐봐요. 전체 세대수가 얼마 이상일 때? 그래, 그게 600세대. 보고 계셔요? 몇 세대? 600세대. 그거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 이 전체 이 하나의 주택단지 전체 안에 들어설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느냐? 600세대 이상인 단지. 이때 이제 600세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인 단지인데 그때 109, 209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때 공구마다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은 집어대야 한다? 300세대 이상. 그래, 300세대 이상. 알겠죠? 최소가 300 이상은 차이겠죠. 자, 그리고 109, 209 폭을 좀 띄어야 되는데 109, 209 폭은 몇 미터 띄면 된다? 6m. 거기 나와 있죠? 알겠죠? 보셨나요? 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공공택지 나와 있죠?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 주체가 만든 택지예요. 그래서 우리 민간이 만들면 민간 택지가 되지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 그때 공적 주체라는 것은 국지정공 하면 다 걸리죠? 국지정공. 그래, 거기 보시면 자, 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있다. 이 택지가요, 민간 택지도 있고 공공 택지가 있는데 지금 보고자 하는 이 공공 택지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이 공동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공동택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 가격을 정할 수 없어요. 분양 가격을 정할 수 없고 바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분양 가격 이하로만 건설 공급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그때 하나 써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돼요. 그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공급되는 공동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공동택을 공급 신청해서 당첨돼서 공급받게 되면 싸게 공급받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받아요. 자, 이 공공택지가 그러면 어떻게 조성되어지는 용지인가 이걸 보자 이겁니다. 10개의 공공사업이 있어요. 그거 9개 하나 더 추가돼서 10개가 있는데 10개의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9가지가 2-1인가요? 거기에 바로 하나가 있어서 10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10개의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그런 공동주택 건설용지다. 공동택에다 똥합 쳐놓고 단독택 하면 들겠어요? 이때 1번하고 특히 바로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5번 정도만 받아도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1번 보면 주택법상 누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이 땅을 만들어야 하냐 택지 국지전공 할 때 국지공 나와 있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사 지방사 이네들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 사업해 가지고 만든 택지 아니냐 수용 동그라미 수용 방법을 통해서 군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사가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공공사업이 돼요. 이때 수용에 떴다고 쳐봐요. 수용에 떴다고 쳐서 343페이지 한번 보고 봅시다. 그래, 이 주택법상 수용 파트를 거기다 343페이지에다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는요. 누구에게만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냐? 공적주인 4명에게만 그거 꼭 받으시고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 이러자에게는 수용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할 때. 그리고 이 국지공이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그냥 주택이 아니고요. 국민택 건설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대지정 사업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알아주시고 민간업자는 절대 수용 못해요. 주택법에서는요. 그리고 그냥 주택은 사업이 아닙니다. 군택 건설 사업 그에 따른 대지정 사업입니다. 이 국지공이 군택 건설 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사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수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치법에 따라서 수용권을 인정받는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권 인정되는데요. 그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아냈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로 간주해서 별도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고 바로 수용권 발동받고 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이거 중요해요. 공치법상 무엇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로 간주하는가? 사업 인정을.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해주면 되죠. 자, 그걸 다시 넘어오셔서 그래 그와 같이 4명이 군택 건설 그에 따른 대중사업을 수용을 통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택지가 나왔다. 그 택지를 공동택 용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공공택지가 돼요. 둘째, 바로 공공주택 사업,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도 공공사업이고 택지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히 5번 중요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누가 하게 되었고 무슨 방식으로 하게 될 때 공공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에 의하여 만든 택지가 공공택지가 되냐. 바로 수용사용 방식이 한다. 환지 방식이 아니고요. 수용사용 방식. 그것도 시행자가 민간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국지전공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만 바로 공공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용지일 때 바로 공공택지가 된다. 밑에 별표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설명했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시면 세대 금융 공동주택 나왔죠. 이게 3년 전에 도입해가지고 작년 재정 바로바로 나왔는데 올해도 또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내용은 간단 명료하니까 이해를 잘하고 잘 체크해서 맞춰야 되겠죠. 세대분양 공동택은 쉽게 말하면 내 집을 마련함과 동시에 내 집 마련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함과 동시에 내 집 마련 동시에 내 집 마련 동시에 임대소득까지 창출이 가능하죠. 임대소득 창출 가능 주택을 바로 세대금융 공동택을 할 수 있죠. 그래 여기 세대금융 할 때 세자 앞에는 이루수만 있다고 그랬어요. 한 세대 공동택에 있어서 한 세대는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모 사업체가 설계 낼 때게요 101동 아파트를 세우는데 가운데 있다는 승강기 양쪽에다만 배치를 합니다. 세대. 그래 전용 면적을 각각 세대당 200제곱미터로 해요. 200제곱미터 약 평수만 한 사람이 60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101호, 102호 이렇게 배치하는데 전용 면적을 다 200제곱미터로 해. 그래 201호, 202호 이렇게. 그래 101동은 모두 다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 합시다. 그때 각 세대 101동, 102호 세대를 설계할 때게요. 설계할 때 비록 여기 세대는 한 세대란 말이에요. 한 세대니까 이걸 갑이 4억 주고 분양식에 분양받았다. 그때 분양받았던 갑이 바로 혼자 살고 있다면 굳이 60평 혼자 뭐 살 필요 없죠. 여기서 임대소득을 창출하시다면 임대소득 창출하도록 설계해서 주면 되겠죠. 그래 이때 이 60평짜리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60평짜리를 10개로 쪼개요. 10개 쪼개면 6개 나눌 수 있죠. 그래 6평씩 이렇게 쪼개요. 자 10개 쪼갰다. 짜자자자 해서 쪼갰다 합시다. 10개. 10개를 쪼갰다 하면은 10개 중 하나만 자기가 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세를 주는 거예요. A가 B가 C가. 그러면 하나에 그 세 받으면 뭐 4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9가구는 세 들어오고 하나는 자기가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세대를 한 세대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걸 세대분양 공동택을 하죠. 공동택. 이때 A가 내가 여기서 한 2년 살아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나한테 구분 소유권 넘겨줄 수 없어요. 라고 이 주인한테 요구하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소유권 넘겨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이게 중요하죠.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 극다. 구분된 공간마다 절대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 없는 그 말이 다
중요표 해가지고 체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는데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옳거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없는 주택이 핵심이고 거기다 벌겋게 하나 체크해놔요. 벌겋게. 자, 그래 더당 체크. 그게 핵심이니까 그것만 알면 끝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틀려버리면 안 되겠죠. 자,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이걸 설계할 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건설 기준이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설계하면 되냐? 야, A가 여기 들어와서 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소형 하나 만들어주고 자기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부엌 만들어주고 욕실 넣어주라. 방은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요? 당연히 주택이니까 방은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내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 갑이 말이죠. 바로 혼자 살 때는 이거 가지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연세가 들었어요. 80에서 쓰셨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혼자 할아버지인데 혼자 살기에는 한 칸이면 충분하다 해서 세를 9명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월세 받아먹고 있는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92세 드신 할머니하고 다시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92세 드신 할머니가요 돈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들 귀찮게 몰라 그렇게 9명이나 받아서 관리해요. 다 내보내버리고 우리 둘이 운동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떼면서 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다 내보내고 싶다. 그때는 언제든지 통합해서 이 공간을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쫙 설치한다든가 내부 변경을 언제든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계벽은요 경량 구조로 설치해야 돼요. 경계벽은 경량한 구조로 만들어야지 여기다 철근 넣고 콘크리트 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언제든 내부 변경이 용이토록 하기 위해서 이 한 세대가 이 사람이 통합해서 언제든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바로 경계벽은 경량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된다. 연계물을 만든다든가 경량 구조의 벽을 만들어서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세대 분양 공동택을요 여기 모 사업체가 이렇게 단지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9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900세대를 여기 세대 운영 공동도 다 해버리고 각 세대마다 10개를 쪼개버리면 900세대 10개를 나는 곱해볼까? 그러면 900개가 나오겠죠. 9,000개가 나오겠죠. 9,000개가 들어가면은 여기 나홀로 가구들이 9,000 가구가 들어오네요. 그러면 주차난이 또 심각해지고 정말 이 단지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세대분양 공동택은 이 안에 900세대를 건설한다면 900세대 다 이런 모양으로 설계하면 안 되고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0세대까지는 가능하지만 600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3분의 1 넘지 말 거 체크하시고 3분의 1을 체크해서 눈을 한번 찍어놓으면 얼마 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 운영 공동택이 300세대로 설계 들어가고 900세는 아니다 그랬죠. 600세는 아니다 그랬죠. 이때 300세대인 이 세대 운영 공동택의 주거 전면적 합이 이 안에 들어설 전체 주거 전면적 합에 얼마를 또 넘어서는 안 되냐?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 규정을 정해서 이 안에 단지에다가요 어린이 노트 크기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주차장 세대수에 맞게 또 그 주차장 대수도 확보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말이죠. 이걸 10가구로 쪼개놨는데 이걸 세대수 계산할 때 10세대로 계산하면 이건 또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비록 여러 가구로 쪼개졌지만 이것은 세대수 계산할 때는 몇 세대로 계산한다? 한 세대로만 계산한다. 이것까지 봐주시면 문제 났을 때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 주택법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 내용이 다 빠져나가 버렸거든 다른 법으로. 그래서 다른 법을 만들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서 빼버렸지요. 주택 기본법을 만들어 빼버렸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법 만들어 빼내버렸죠. 그걸 싹 빼내고 가지고 주택부 양은 그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양이 많았다면 지금은 3분의 1도 안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요약집에서 조금만 정리하면 한 문제 팍팍 올라갈 거니까 요약집을 좀 잘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나오죠. 리모델링은 꼭 시험에 나와요. 리모델링은 무슨 법을 적용해서 추진하게 되냐? 바로 공동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적용해서 하고 주택 중 공동택의 재건축 사업 같은 것은 바로 정비법을 적용해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알죠? 자, 리모델링 보겠어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무슨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느냐?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요, 관할 시장으로서 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사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때 리모델링이 무엇이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 공동택을요, 사용해서 노후화가 되어서 노후학제 균형 향상을 위해서 크게 고치는 대수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할까요? 중축을 말해요. 이것도 아셔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면 찾아가죠. 대수한 정축 찾아요. 아무데나 공동택 찾고 박스 속에서요. 그래 이때 이 공동택을 여기 봐봐요. 공동택을 신축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이 규모가 세대수가 30세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주로서 허가받아서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요.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주로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하고요.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사용을 하기 위한 절차는 이렇게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용 시작했다. 오늘부터 했다 합시다. 그리고 나서 노화가 진행되려면 대충 10년을 지나야 된다 봐요. 그래서 대수는 10년 지나야 허용된다 이렇게 써놔요. 10년. 그리고 증축은 15년이 경과돼야 돼. 그래야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할 때 허가를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이때 이 증축인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는요, 경관수가 1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15년 지났기 때문에 걸격이 좀 시원찮아.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한 자가 시장에서 그냥 안전단을 신청합니다. 안전단 신청하면 안전단 실시해요. 구자년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 허가 내주면 안 돼요. 붕괴되니까. 구자년에 위험이 있다라고 판정되면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재건축은요, 여기 보세요. 증축인 리모델링은 몇 년 지나면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15년. 그래 시도 조례에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축인 리모델링. 그래 20년 지나버렸다. 20년 이상이 된 공동택이다. 30년 미만이다. 이하 이 범주 내에서 더 건물이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고 노화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법적으로 정비법상 노후 불량시로 판정을 받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요. 과거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규제했었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앞당겨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행법에 하면 몇 년만 지나도 잘못하면 재건축으로 나갈 수가 있냐? 20년. 그 이전에 고쳐 쓰는 것을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이때 증축인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에 바로 15년 지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고자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고,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시장수구청은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다. 그때는 재건축으로 나가야 된다. 밑동철각 5년만 지나면 이제 재건축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도 유도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정비법을 적용받아서 사업시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허용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만약 이 주택법상 재건축을 하기 이전 단계 증축하고 싶다. 증축의 경우는 바로 정전의 주거 전면적을 옆으로 확장 공사하는 복도 같은 거 들어가지고 전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수평 증축하는데 공전 면적 대비 얼마 이내까지 전용 면적 확장 공사할 수 있냐? 30% 이내. 근데 정전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짜리였다 그러면 약간 더 완화해줘요. 40%까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전용 면적.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는 얼마까지만 세대수를 늘리도록 허용하느냐? 정전 세수 대비 15% 이내. 그러면 그 단지에 100세대 있다면 세대수 아무리 늘려봐야 15개. 1000세대면 150세대 이렇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단지에 1000세대가 있었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증가함으로써 15%까지 허용이 되었기에 150세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 이 1000세대인 단지 일대를 감안해서 이 도로가 설계되었을 것인데
150세가 증가하면 도로에 차량이 증가해서 지천성이 나서 아침 저녁으로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은 누가 세워야 되냐? 그 지역에 지하층을 세워야 되겠죠. 그때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정책 계획서를 만들어서 수립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갑니다만은 268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수립을 해야 하느냐? 큰 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이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몇 년을 내다보고 미리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수립하느냐? 10년,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체크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 절차상 주민에게 공람에서 의견 듣습니다. 그때 공람기간은 14일 이상 보장하고요.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는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느냐? 30일. 이렇게 수치를 좀 잘 받으시기 바라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넘어오셔서 자 266페이지 하다 보면 아까는 수평 증축, 세대 증가형 증축을 공부했습니다만은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 공동택 소재라고 가정해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자, 증축공사를 하자. 그때 관건은 뭘까요? 공사비를 내는 문제입니다. 그쵸? 공사비를 각 세대당 야 2억씩 각출해서 우리 돈 걷어가지고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 이게 바로 리모델링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아파트 가격이 현재 15년이 지나가지고 실가가 3억인데 2억을 각출해서 투자해서 만들어냈다. 공사 끝났다. 그러면 5억 되죠? 2억 플러스 3억. 그것이 유지되면 번전이잖아요. 번전이죠. 거래됐을 때. 근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3억 5천원 거래되면 1억 5천원 공룡이 떠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해야 되겠죠. 할까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야 우리끼리 그렇게 돈 걷어서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부담스러우니까 법적으로 여기다 좀 층수도 올려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분양해서 팔고 돈 들으면 그거 보탰으면 우리가 부담할 비율이 적어지지 않냐 해서 요구했던 것이 수직증축 문제였다고 그랬죠. 수직증축은 그동안 금지되었어요. 3분패까지 사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금지했던 것을 이 박근혜 정권 시대에 들어와서 허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수직증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중요해. 그러면 수직증축을 하게 될 때 기존 세대수가 14계층이 하면 몇 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냐? 2계층. 그 수치가 시험권으로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몇 계층까지 올릴 수 있냐? 3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걸 꼭 새겨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보면 동그라미 4번이 나올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자, 이 소유자들이요. 공동투자자들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조합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결성돼가지고 그네들이 조합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허가받아야 되겠는데 허가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바로 이 공동택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 그럴 때는 여기에 구분수자,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50% 이상 동의 얻었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 만들었다면 그 동에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것. 5번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이 늘었고 어떤 집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지 사용권 있잖아요. 거기다 체크 키어. 대지 사용권은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 리모델링 공사 끝나기 전과 후에 변화가 없어요. 법적으로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세대의 전용 면적을 좀 확장 공사하면서 복도인 공용 면적이 고리 평범돼 버렸네요. 그때 나머지 공용 면적은 그 전유 부분이 늘었다 줄었다 해서 함께 줄어든다 아니면 변화 없다. 변화 없다. 그래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도 공용 면적 부분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유자들이 합의하에 만든 규약이 있어요. 규약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규약대로 처리하면 되고요. 규약에 어떤 특별하게 정한 거 없으면 이제 금방 기억령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은 넘어가지 말고 하나 267페이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허가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이 시공자를 선정해. 공사 맡을 사람 알겠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에서 하나를 찍어서 공사를 맡긴데 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경쟁입찰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는 바로 이해상 경쟁입찰을 했으나 입찰자 수가 해당 경쟁입찰 방법을 시청하는 최저 입찰수에 미달하거나 미달해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을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바로 경쟁입찰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가볍게 읽어두시고요. 원칙은 경쟁입찰 이 정도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별표가 나올 겁니다. 별표는 좀 중요해요. 그 박스가 그대로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그 박스 그대로 통째로 버렸다 넣어버렸어요. 자, 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바로 시장수 구청에서 하가 떨어져야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세 가지로 나눠 있죠. 가나 다. 가부터 보면 이 단지 내에 있는 여기 주택의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해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를 사용자라고 해요. 이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관리주체라고 해요. 이네들이 싹 합의하에 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수 있어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연대해서 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돼. 한 매라도 반대하면 이네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전체에 따라 동의, 체크. 한 매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주자 대표 측에서 단독으로 또 추진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규가 입주자 대표인데 답은 그때도 주택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떨어져야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고 허가 내주니까 전체의 동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 매를 반대면 할 수가 없어요. 허가 안 내줘요. 그러므로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나보니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공동투자자들이 리모델링 주택잡이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될 때는 아까 했죠.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전체 구분수자의 의결권 얼마?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자 의결권 얼마? 50% 동의. 한 동만 리모델링하려고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져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 그때는 그 통에 구분수자의 의결권을 각 75%의 동의서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면 허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밑에 있는 것을 아까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제4절 주택잡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